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100대 사건 중 16번째인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대한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탄생은 과연 필연적인 역사의 선택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에 긴박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리포터입니다. 지금부터 20세기를 뒤흔든 혁명의 대서사실을 시작합니다. 러시아 혁명은 단순히 한 왕조의 종말을 넘어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한 미증유의 대격변이었습니다. 19세기 말의 러시아 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낡은 전제 정치가 충돌하며 폭발하기 직전의 압력솥과 같았습니다.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은 비밀리에 모여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거대한 함성이 되어 제국의 심장부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의 가난과 도시의 소외는 혁명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농노제의 잔재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 1월의 어느 일요일 평화로운 청원은 피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차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그날 혁명의 불씨는 돌이킬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참호 속에서 수백만 명의 러시아 청년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전쟁의 피로와 굶주림은 제국의 마지막 기둥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1917년 2월 빵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외침이 페트로그라드의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배고픔에서 시작된 분노는 이제 전제 정치의 종말을 요구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결국 니콜라이 2세는 제국의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300년 넘게 이어진 로마노프 왕조의 통치는 그렇게 한 장의 퇴위 서명과 함께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망명지에서 돌아온 레닌의 등장은 혁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그의 구호는 억눌린 자들의 가슴에 거대한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10월의 서늘한 밤, 혁명군은 겨울궁전으로 징역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으며 인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러시아 농촌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흉작과 굶주림은 농민들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고 이는 곧 제국 전역으로 번져나갈 거대한 분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농노제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던 봉건적 압제는 현대화의 길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도시의 공장들은 혁명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하루 14시간의 가혹한 노동과 비참한 주거 환경은 노동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빵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애국심의 열기 속에 수많은 청년들이 전선으로 향했지만 그것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은 이별의 슬픔과 곧 닥쳐올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전선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물자 부족과 지휘부의 무능은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부상병들의 신음소리는 후방까지 들려왔고 차르에 대한 충성심은 원망과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전쟁은 제국의 기초를 근본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917년 2월 페트로그라드는 멈춰섰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여성들의 시위는 이제 거대한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경찰과 군대마저 시위대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러시아 전제 정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정부의 탄생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 지속 여부와 토지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을 마비시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굶주린 이들의 함성으로 가득했고 권력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의 영향력은 전선과 공장에서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평화, 토지, 빵이라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구호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사들은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무장을 갖추며 결전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0월, 마침내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들이 하나둘씩 볼셰비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긴박한 거리 교전과 바리케이드 뒤의 눈빛들은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혁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겨울 궁전 함락 소식과 함께 최초의 소비에트 정부가 선포되었습니다. 레닌은 낡은 세상의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실험의 시작이었으며 전 세계는 경악과 경외심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의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제국을 되찾으려는 백군과 혁명을 수호하려는 적군 사이에 처절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역은 다시 한번 피와 눈물로 물들었고 형제와 형제가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제국 내부의 균열은 궁정 안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910년대 중반 차르 니콜라이 2세와 그의 조언자들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낡은 권위만을 고수하며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농촌에서의 폭동은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농민들은 수세기 동안 자신들을 억압해온 지주들의 저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1905년부터 1917년 사이 수천 건의 농민 봉기가 기록되었으며 이는 혁명의 가장 강력한 하부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수도 페트로그라드는 긴장감에 휩싸인 채 밤을 맞이했습니다. 겨울 궁전 앞을 지키는 초병들의 차가운 시선 뒤로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의 숨소리가 도시 전체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은 곧 닥쳐올 거대한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라스푸틴이라는 기괴한 인물의 등장은 왕조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황후의 신뢰를 등에 업고 국정에 개입한 그는 귀족들의 반발과 민중의 혐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로마노프 가문의 신성한 권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16년의 겨울, 동부 전선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장비와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된 공격은 수많은 러시아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전선에서 들려오는 패전의 소식은 후방의 민심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몰아넣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1917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페트로그라드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빵을 달라는 요구로 시작된 이 시위는 공장 노동자들의 합류로 번지며 거대한 정치적 폭동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2월 혁명을 촉발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런 트로츠키는 탁월한 연설과 조직력으로 노동자 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연설은 억눌린 자들의 가슴 속에 투쟁의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붉은 깃발 아래 모인 이들은 이제 단순한 시위대가 아닌 체제를 전복할 준비가 된 혁명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광활한 설원 위에서 펼쳐진 기병대의 돌격은 내전의 잔혹함을 상징합니다. 1918년부터 1921년까지 이어진 처절한 전투는 러시아 전역을 파괴와 굶주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혁명을 수호하려는 자와 되돌리려는 자들의 충돌은 타협 없는 공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과 가뭄은 인류 사상 최악의 기근 중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거리에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이들의 시신이 즐비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혁명이 약속한 낙원은 여전히 멀리 있었고 민중은 생존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1918년 3월 볼셰비키 정부는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혁명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포기해야 했던 굴욕적인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대전에서 이탈하여 내부의 적과 싸울 힘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1905년 12월 모스크바의 좁은 골목길은 거대한 요새로 변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썰매와 가구, 뒤집힌 마차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차르의 기마 경찰에 맞서 처절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눈 덮인 거리 위로 쏟아진 핏자국은 러시아 민중의 저항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렬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표트르 스톨리피는 강력한 개혁을 통해 제국의 수명을 연장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국가둠에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농업개혁과 법질서 확립을 역설하며 혁명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암살과 함께
제국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려던 마지막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4차 국가두마는 극심한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원들 사이의 끊임없는 정쟁과 차르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 정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로 뭉치지 못한 정치권은 제국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방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전선의 총사령관직을 직접 맡으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지식이 부족했던 그의 결정은 오히려 전황을 악화시켰고 패배의 책임을 황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진흙탕 전선에서 지도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저물어가는 제국의 우울한 초상이었습니다. 1917년 2월 23일 비보르크 지역의 노동자들이 거대한 대오를 형성하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빵을 달라는 소박한 요구는 순식간에 전제 정치를 타도하라는 강력한 정치적 함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눈 덮인 페트로그라드의 거리는 이제 혁명의 거대한 물결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 비 내리는 페트로그라드는 공포와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정부군의 발포로 수많은 시위대가 쓰러졌고 혁명의 열기는 잠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임시정부와 대중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라브르 코르닐로프 장군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야영지의 불빛 아래에서 긴박하게 작전을 논의하는 장교들의 눈빛에는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군부 독재를 세우려는 야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오히려 볼셰비키의 무장을 정당화해주는 역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지하실, 군사혁명위원회의 요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거사의 시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10월의 그 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의 긴장감은 폭발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펠릭스 제르진스키가 이끄는 체카는 혁명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사무실에서 찍히는 붉은 인장들은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적색 공포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새로운 정권은 공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 내부의 적들을 서서히 압살해 나갔습니다. 1921년 혁명의 요람이었던 크론슈타트의 수병들이 볼셰비키의 독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얼어붙은 항구에서 붉은 군대에 맞선 그들의 저항은 혁명이 본래의 이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이었습니다. 이 반란의 진압은 볼셰비키 권력이 완성되는 비극적인 마침표였습니다. 도시의 이면에는 비참한 빈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가족들은 환기가 되지 않는 비좁은 방에서 밀집하여 생활하며 가혹한 노동 환경과 질병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고통은 제재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키웠고 평등과 생존을 갈망하는 혁명적 정서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전시 공산주의 체제에서 식량 징발은 농민들에게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곡물을 헛간 지하에 숨기는 농민들과 이를 찾아내려는 징발대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은 농촌 전역에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징수는 국가와 농민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이후 수많은 농민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볼셰비키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선전 열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화려한 벽보로 장식된 기차는 광활한 러시아 전역을 누비며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했습니다. 시골 기차역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 접하는 새로운 정치적 담론에 호기심과 기대를 품었고 이는 볼셰비키 권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군대의 건설이 시급했습니다. 눈 덮인 연병장에서 젊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붉은 군대의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교관들의 호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를 지키는 혁명의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제국의 장군들과 엘리트 계층은
화려한 제복을 입고 모여 적군에 맞설 반격 계획을 치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질서를 되찾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려 했으나 내부적인 분열과 민중의 지지 결여라는 한계에 부딪히며 처절한 내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전은 국제적인 대리전의 양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연합국 군대가 러시아 항구에 상륙하여 백군을 지원하고 볼셰비키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외세의 개입은 러시아 내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했고 볼셰비키가 이를 역이용하여 자신들을 조국의 수호자로 선전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내전의 파괴 이후 레닌은 신경제 정책을 통해 숨통을 트이웠습니다. 다시 문을 연 시장은 활기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곡물과 생필품을 자유롭게 거래하며 일상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원칙에서 잠시 후퇴한 것이었으나 붕괴 위기에 처한 경제를 재건하고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24년 1월 혁명의 상징이었던 레닌의 서거는 거대한 시대의 마침표였습니다. 눈 덮인 붉은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모여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혁명 세력 내부의 권력 투쟁을 가시화했으며 동시에 그를 신격화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소비에트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거대한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꿨습니다. 구성주의 양식의 선전 포고문들은 거대한 톱니바퀴와 굴뚝의 연기를 형상화하며 현대화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기계 문명과 결합된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고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려는 거대한 시각적 선언이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옮겨진 권력의 심장부 크렘린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밝히고 붉은 깃발이 높이 펄럭이는 이곳에서 광활한 영토를 통제하고 세계 혁명을 지휘하는 명령들이 하달되었습니다. 철저한 경비와 긴장감 속에 놓인 이 요새는 소비에트 권력의 견고함과 폐쇄성을 동시에 상징했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인 리크베즈는 새로운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중대한 과업이었습니다. 시골의 투박한 교실에 모인 성인들은 붉은 깃발 아래서 글자를 익히며 지식의 빛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인민의 정치적 각성을 끌어내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었습니다. 드네프르 수력발전소의 건설은 초기 소비에트 산업화의 웅장한 기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댐과 타워 크레인 아래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땀 흘리며 근대화의 꿈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전력 생산은 국가 전체를 현대화하고 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회의는 세계 혁명을 향한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대표들이 붉은 깃발 아래 모여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과 국제적 연대를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권이 지향하는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사회주의 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소비에트의 공장들은 여성의 노동권을 실현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섬유 공장의 거대한 기계 앞에 선 여성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탈피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들의 집중된 눈빛과 숙련된 손놀림은 사회적 지위 변화와 경제적 독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대변했습니다. 이파티에프 하우스의 지하실은 천년 가까이 이어진 제정 러시아의 비극적인 종지부를 상징합니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처형은 구체제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으며 이는 혁명 세력에게는 과거와의 단절을, 지지자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역사의 서글픈 장면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소비에트 회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당의 통제가 충돌하는 접점이었습니다. 투박한 나무 탁재에 둘러앉은 농민들은 토지 분배와 식량 공급을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벽에 걸린 붉은 별은 정권의 영향력이 러시아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선명한 상징이었습니다. 제10차당 대회에서 레닌은 신경제 정책인 NEP를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려는 그의 결단은 당 내외의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붕괴 위기의 체제를 재건하고 혁명의 성과를 보존하기 위한 유연하고도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공동 급식소인 옵셰피트는 초기 소비에트 도시 생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긴 탁자에 나란히 앉아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개인의 삶이 공동체와 결합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가사 노동의 사회화를 지향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도시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정권의 노력이었습니다. 1922년 마침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인 USSR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민족 의상을 입은 대표들이 모여 연방 결성 선언문에 서명하는 모습은 거대한 다민족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구제국의 영토 위에 세워진 새로운 형태의 연합이자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정치적 도전이었습니다. 혁명의 열기는 예술계로도 번져 아방가르드라는 파격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추상적인 회화와 조각들이 전시된 화랑에서 지식인들은 낡은 미학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예술의 정의를 논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감각과 지각을 혁신하여 사회주의 인간 개조를 완수하려는 거대한 문화적 변혁의 일환이었습니다. 소비에트의 야망은 북극의 거친 얼음 위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기선이 거대한 유빙에 갇힌 극한의 상황에서도 과학자들은 두꺼운 모피 코트를 입고 정밀한 측정을 이어가며 미지의 영토를 탐험했습니다. 이는 자원 확보와 영토 확장을 넘어 자연을 정복하려는 혁명 정신의 과학적 발현이자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1921년의 대기근은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구호국인 ARA의 표식이 선명한 곡물 자루들이 기차에서 내려질 때 굶주린 아이들은 희망 섞인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 이 지원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으며 혁명 이후 가장 참혹했던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반종교 캠페인은 구체제의 정신적 지주였던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붉은 군대 병사들이 대성당의 거대한 종을 끌어내릴 때 분노한 성직자들과 신도들은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한 정권은 이처럼 과격한 수단을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 색채를 지우고 유물론적 세계관을 강요했습니다. 겨울 궁전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탈바꿈하면서 과거 황제만의 공간이었던 화려한 복도는 이제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투박한 옷차림의 이들이 황금빛 벽면과 귀한 예술품들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술은 이제 특정 계급의 전유물이 아닌 인민 전체의 문화적 자산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화는 대중을 선동하고 교육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가 베르토프와 같은 감독들은 휴대용 카메라를 들고 활기찬 거리로 나가 혁명의 역동성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영화는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러시아에서 복잡한 정치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며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템킨과 같은 걸작들을 탄생시킨 문화적 혁명의 산실이었습니다. 1924년에 제정된 소비에트 연방 헌법은 새로운 국가의 법적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붉은색 가죽 표지에 황금색 국장이 새겨진 이 법전은 다민족 연방 국가의 통치 원칙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혁명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광활한 영토를 하나의 중앙 집권적 체제 아래 결속시키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1928년의 샤흐티 재판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숙청과 공포 정치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법정에선 엔지니어들은 파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분노한 군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기술 관료들을 통제하고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연극이었으며 이후 전개될 대숙청 시대의 암울한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콤소몰로 불리는 공산주의 청년 동맹은 미래의 혁명 세력을 양성하는 핵심 조직이었습니다.
흰 셔츠에 붉은 스카프를 두른 청년들이 광장을 행진할 때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열정을 상징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건설의 최전선에서 노동과 선전에 앞장섰으며 소비에트 인간 개조 프로젝트의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로 여겨졌습니다. 라디오는 광활한 러시아 대륙의 소통을 혁신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슈호프 타워와 같은 거대한 철탑이 세워지고 기술자들이 진공관과 전선 사이에서 분투할 때 혁명의 메시지는 전파를 타고 산간 오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라디오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묶어주는 혁명적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이었습니다. 제1차 다섯개년 계획은 국가 전체를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렬한 구도와 역동적인 필치로 그려진 선전 포스터들은 철강 노동자와 트랙터, 그리고 거대한 크레인을 형상화하며 미래에 대한 낙관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계획을 넘어 단기간에 농업 국가에서 공업 강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초인적인 노력과 집단적 의지의 시각적 기록이었습니다. 1927년 소비에트 연방은 거대한 국제적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전쟁 공포로 불리는 이 시기,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들은 신문 기사를 탐독하며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명분이 되었고, 이는 곧 국가 전체를 비상동원 체제로 전환하며 중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그니토고르스크의 거대한 용광로는 소비에트 산업화의 심장이었습니다. 쇳물이 뿜어내는 강렬한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던 건설 과업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허허벌판에 세워진 이 철강 도시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위용을 상징했으며 이후 닥쳐올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위대한 건설의 현장이었습니다. 소비에트의 근대화는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죽 비행복을 입고 당당하게 선 여성 조종사들은 구시대의 관습을 타파한 새로운 인간형의 상징이었습니다. 복엽기 앞에 선 그들의 결연한 의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남녀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음을 증명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혁신을 가시화하는 강력한 시각적 선언이었습니다. 노동자 문화궁전은 인민들에게 고등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화려한 신고 전주의 양식에 홀에 모인 노동자들이 클래식 음악 공연을 감상하는 모습은 혁명이 약속한 문화적 풍요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동 계급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장려되었습니다. 이반 파블로프와 같은 학자들이 정밀한 실험 장비들 사이에서 연구에 몰두할 때 소비에트 연방은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꿈꿨습니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치밀한 탐구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지적 자산이 되었으며 세계 수준의 과학 강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체육 문화는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을 가진 새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붉은 광장에서 펼쳐진 대규모 체육 대회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수들은 집단주의적 협동심과 국가의 역동성을 상징했습니다. 질서정연한 대오와 힘찬 함성은 소비에트 체제가 지향하는 활기차고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장엄한 축제였습니다. 공중보건과 위생 캠페인은 인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깨끗한 클리닉에서 간호사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위생 수칙을 전파할 때 과거 제정 시절 만연했던 질병과 무지는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보건의료의 대중화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복지 혜택으로서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곧 소비에트 권력과 전국 전력화의 합의라는 레닌의 말처럼 괸로 계획은 국가 재건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통제실의 계기판 뒤로 펼쳐진 거대한 전력망 지도는 광활한 영토의 빛을 전달하려는 미래 지향적 야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는 어두운 농촌을 밝히고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를 넘어 러시아를 중세적 낙후함에서 근대적 문명으로 견인하는 혁명적 동력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건설은 도시 현대화의 정점이자 기술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터널 속에서 증기와 먼지를 뚫고 땅을 파헤치는 노동자들의 투혼은 인류 사상 가장 웅장한 지하 궁전을 탄생시켰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매일같이 인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거대한 예술적 건축물이자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첼류스킨-호 구조 작전은 소비에트의 영웅적 기상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부서진 얼음판 위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고립된 탐험가들이 환호할 때 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간의 의지와 최신 기술의 승리로 묘사되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이루어진 이 기적적인 구조는 국가적 단합을 고취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북극 정복의 선구자임을 만천에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단 농장의 결성은 농촌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육중한 트랙터 주위로 모여든 농민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기계화된 농업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의 변화를 넘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개별 농사 방식을 국가 통제하에 집단 생산 체제로 전환하려는 거대한 사회적 시도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 대숙청의 차가운 그림자가 사회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깊은 밤 NKVD 사무실의 희미한 전등 아래 쌓인 체포 명단과 수사 파일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를 상징했습니다. 벽에 비친 감시자의 긴 그림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를 암시하며 혁명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목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936년에 선포된 이른바 스탈린 헌법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웅장한 홀에 전시된 붉은색 헌법 조문은 소비에트 시민의 기본권을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법적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상징하며 국가의 절대적 권위를 문서화한 기록이었습니다. 스타하노프 운동은 노동의 신성함과 초인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땀과 탄가루로 뒤덮인 광부의 역동적인 모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 캠페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경쟁적으로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려 노력했고, 이는 산업화의 속도를 높이는 강력한 심리적 동력이자 집단적 성취감을 고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백해 발트 운하 건설은 강제 노동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척박한 바위산에서 원시적인 도구로 운하를 파헤치는 수만 명의 수감자들은 국가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개인의 존엄이 희생된 현장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중노동 속에서 완성된 이 운하는 근대화의 성취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과 인적 희생의 크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학교는 새로운 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요람이었습니다. 붉은 스카프를 두른 어린 학생들이 지도 앞에 모여 조국의 광활함을 배우는 모습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정착을 보여주었습니다. 칠판을 채운 글자들과 선생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은 문맹을 퇴치하고 과학적 사고를 심어주어 혁명의 가치를 계승할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려는 국가의 의지였습니다. 1930년대 중반 붉은 광장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는 막강해진 소비에트의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탱크와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보병 부대는 다가올 국제적 갈등에 대비하는 제국의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묘소 위에 선 지도자들의 근엄한 시선 아래 펼쳐진 이 장대한 광경은 인민들에게는 안보의 확신을, 외부 세계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예술을 국가의 목표와 결합시켰습니다. 화가가 대형 벽화 속에 행복한 노동자와 농민의 모습을 그려 넣을 때 예술은 대중에게 혁명의 승리와 밝은 미래를 시각적으로 교육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의 고통을 이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집단적 낙관주의를 전파하려는 문화적 기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조문 마리아로 불리는 압송 차량은 깊은 밤 도시의 거리를 유령처럼 누비며 공포를 실어 날랐습니다. 비 내리는 조약돌 거리 위로 비치는 차량의 긴 그림자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체포와 실종의 위협을 상징했습니다. 이 침묵 속의 질주는 사회의 모든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고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던 공포 정치의 가장 직접적이고 잔혹한 수단이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인 스탈린카의 등장으로 급격히 변모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비계와 분주한 건설 현장은 현대적 도시로의 탈바꿈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도시 인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려는 시도였으며 과거의 낡은 거리를 지우고 정권의 위상을 드높이는 새로운 건축 질서의 확립이었습니다. 마그니토 스트로이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용접의 불꽃이 별빛처럼 쏟아졌고 거대한 철강 구조물의 실루엣은 소비에트 산업화의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밤낮을 잊은 노동자들의 투혼은 불가능해 보이던 건설의 기적을 일구어냈으며 이는 국가 전체를 중공업 강국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거대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 속에도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공원에서 장난감 트랙터와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국가가 지향하는 산업적 미래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 뒤로 정권은 새로운 세대에게 기술적 낙관주의와 집단적 가치를 심어주며 사회주의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역군들을 정성스럽게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집단 농장의 연회는 이상적인 공동체 삶의 모습을 시각화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농민들이 야외의 긴 나무 탁자에 둘러앉아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은 집단주의가 가져온 풍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석양의 부드러운 빛 아래 펼쳐진 이 장대한 식탁은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온 안식과 화합의 순간이었으며 국가가 약속한 농촌의 밝은 미래를 증명하려는 문화적 기록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군 백화점의 재개장은 소비에트식 소비 문화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웅장한 유리 천장 아래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 1930년대에 세련된 차림을 한 시민들이 운집하여 다양한 국산 제품들을 구경했습니다. 이는 내전의 결핍을 딛고 일어선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는 장이었으며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도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가 이끈 수혈 연구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급진적 과학 정신의 산물이었습니다. 정밀한 유리기구와 복잡한 장치들이 가득한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생명의 신비를 풀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탐구를 넘어 과학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인민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혁명적 유토피아주의의 과학적 발현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소비에트 궁전 건설 계획은 정권의 거대한 야망이 집약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투입된 거대한 굴착 현장은 인류 사상 가장 높은 건축물을 세우려는 소비에트의 기상을 대변했습니다. 비록 완성되지는 못했으나 이 압도적인 규모의 기반 공사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시각적으로 완성하려 했던 지도부의 의지와 국가적 역량의 총동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오소아비아 힘 성층권 기구 탐험은 인간의 영역을 하늘 위로 확장하려는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기구가 발사를 준비할 때 특수 장비를 갖춘 과학자들은 미지의 고도를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극한의 높이에 도전하는 이 영웅적인 탐험은 소비에트 항공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우주 시대를 향한 인류의 꿈을 선도하려는 국가적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초기 텔레비전 실험은 정보통신의 미래를 예견한 혁신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어두운 연구실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진공관과 원시적인 전자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달되는 깜빡이는 영상들은 새로운 매체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집요한 탐구는
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전 인민을 하나의 시각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는 정보혁명의 서막이었으며 이는 국가 선전과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고리키 공원의 개장은 인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휴식과 문화를 선사했습니다. 웅장한 산책로를 가득 메운 군중과 멀리 보이는 거대한 대관람차는 도시 생활의 활기를 더해주었습니다. 공원은 더 이상 귀족의 산책로가 아닌 노동자들이 주말을 즐기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민주적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삶의 질 개선을 상징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확장은 광활한 대륙을 하나의 유기체로 묶는 대역사였습니다. 눈 덮인 험준한 산맥 사이에 높은 교량을 건너는 강력한 증기기관차는 제국의 거대한 거리를 극복하는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철길 위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노고는 자원 개발과 영토 통합을 가속화했으며 이는 소비에트 연방이 유라시아 대륙의 진정한 지배자로 우뚝 서는 물질적 가교가 되었습니다. 공장 도서관은 노동자들에게 지식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일과 후에 모여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은 지적노동과 육체노동의 결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인간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붉은 깃발이 걸린 서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학습은 인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혁명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신적 성장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1937년 인구조사는 광활한 연방의 구성원들을 정밀하게 파악하려는 국가적 과업이었습니다. 눈 덮인 오지 마을까지 방문하여 기록지에 꼼꼼히 정보를 담는 조사원들의 활동은 국가 통제 시스템의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계획 경제 수립과 자원 배분을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 과정이었으며 국가가 모든 인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정적 기록이었습니다. 체스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단순한 게임을 넘어 범국가적인 지적 스포츠로 장려되었습니다. 대형 홀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와 고도의 집중력은 체스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참여는 인민의 전략적 사고를 기르고 국가의 지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소비에트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거대 비행기 ANT-C 막심 고리키는 소비에트 항공 기술의 결정체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날개 아래 모여든 인파가 그 압도적인 규모에 경탄할 때 이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조국의 위상을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8개의 엔진을 장착한 이 하늘의 거인은 혁명의 승리를 전파하는 공중 선전 거점으로 기획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이 도달한 산업적 성취의 높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의 수확 축제는 고된 농사일 끝에 찾아온 마을 공동체의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황금빛 밀더미 사이에서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농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은 대지와 인간의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석양의 긴 그림자가 드리운 축제 마당은 집단 농장 체제에서도 변치 않는 민속적 전통과 새로운 시대의 기쁨이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 투르크시브 철도 건설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진행된 장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낙타 행렬과 현대적인 증기 기관차가 만나는 이질적인 풍경은 중앙아시아의 낙후함을 극복하려는 근대화의 물결을 상징했습니다. 철길을 놓는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면화 산지와 산업 중심지를 연결하여 경제적 자립도를 높였으며 연방 내 민족 간의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극점 근처의 표류기지 MP1은 과학적 영웅주의의 극한을 보여주었습니다. 떠다니는 얼음판 위에 작은 텐트 곁에 당당히 꽂힌 붉은 깃발은 북극 정복을 향한 소비에트의 굴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두꺼운 모피로 무장한 탐험가들이 영하의 기온 속에서 수행한 정밀한 관측 데이터는 기상학적 발견을 넘어 자연의 가장 가혹한 도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형의 승리로 묘사되었습니다. 노동적기 훈장 수여식은 노동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추앙하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웅장한 홀에서 훈장을 가슴에 다는 노동자의 얼굴에는 긍지와 책임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러한 포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성실한 노동이 국가 발전의 근간임을 만천에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혁명의 완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정신적 기제가 되었습니다. 1939년 뉴욕 세계박람회의 소비에트관은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시각적 선언이었습니다. 붉은 별을 든 거대한 노동자상이 우뚝 솟은 아르데코 양식의 건물은 수많은 국제 방문객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이는 소비에트 연방이 이룩한 산업적, 예술적 성과를 과시하고 자본주의 세계의 중심에서 사회주의의 성공적인 모델을 입증하려 했던 당당한 글로벌 리더십의 표출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모스크바의 밤은 근대적 도시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바삐 움직이는 전차와 수많은 행인들의 모습은 과거의 어두운 거리를 지우고 태어난 새로운 대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비치는 긴 그림자들은 도시의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밤낮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 같은 도시의 맥박은 소비에트 연방이 도달한 현대적 문명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1930년대 산업화의 절정은 거대한 톱니바퀴의 회전과 쉼없이 쏟아지는 쇳물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들과 거대한 기계 장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소비에트 연방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섰음을 증명했습니다. 혁명 이후 수십 년간의 초인적인 노력과 집단적 희생은 마침내 거대한 물질적 토대로 결실을 맺었으며 인류 역사는 이제 이 강력한 슈퍼파워의 등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산업화의 절정은 거대한 톱니바퀴의 회전과 쉼없이 쏟아지는 쇳물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들과 거대한 기계 장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소비에트 연방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섰음을 증명했습니다. 혁명 이후 수십 년간의 초인적인 노력과 집단적 희생은 마침내 거대한 물질적 토대로 결실을 맺었으며 인류 역사는 이제 이 강력한 슈퍼파워의 등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파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한 인사와 함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